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6.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엄숙하고 고요했다. 밤 2시쯤 되었을 때 테스는 언젠가 에인절이 잠결에 자신을 안고 프롬강을 건너 매우 황폐한 사원의 석간에다 자신을 눕혔던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에인절은 지금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 그 이튿날 내게 말하지 않았소? 얘기를 했다면 여러 가지 오해와 괴로움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세요. 난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안개가 자욱했다. 집 지키는 노파는 날씨가 좋은 날에만 온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에인절은 테스가 잠자는 동안 대담하게 침실에서 빠져나와 집안을 두루 살폈다. 집안에 먹을 것은 없었지만 물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안개가 낀 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집을 빠져나와 얼마쯤 떨어진 마을 상점으로 갔다. 그가 버터, 빵, 그리고 연기를 내지 않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알콜 램프를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둘은 에인절이 사온 것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은 전혀 밖에 나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낮이 지나자 밤이 오고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졌다.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닷새란 기간이 꿈결처럼 흘러가 버렸다. 날씨의 변화만이 유일한 변화였고 지저귀는 새들만이 그들의 벗이었다. 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결혼 이후의 지난날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암담했던 그 시절은 혼돈 속에 가라앉아 그런 시절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현재와 지난 며칠 동안만이 그 혼돈을 뒤덮어주고 있었다. 그가 이곳 은신처를 떠나 사우덤톤이나 런던으로 가야겠다고 런짓이 비칠 때마다 테스는 이상하게도 이곳을 떠나기 싫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왜 끝내야만 하죠? 올 것은 오고야 말 거예요. 밖은 괴로움뿐이지만 이 안은 전부 마음에 들어요. 테스는 덧창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에인절도 밖을 내다보았다. 테스의 말이 옳았다. 안에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받은 과오가 있었으나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에인절의 뺨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대며 말했다. 난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워요. 당신의 사랑이 식은 뒤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전에 죽는 게 나아요. 당신이 날 경멸할 때는 차라리 죽어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날 경멸하는 것도 모를 테니까요. 내가 당신을 경멸하다니 난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거요. 나도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내 과거를 생각하면 어떤 남자라도 날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내가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난 파리 하나,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고 새장에 갇힌 새를 보고서도 이따금 울곤 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를 더 지내기로 했다. 밤이 되자 하늘은 맑게 개었다. 이튿날 아침 집 지키는 노파는 일찍 일어났다. 화창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원기를 북돋아 기분이 상쾌해진 노파는 오늘 같은 날은
저택의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 저택 안을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침 6시도 안 되어 저택에 도착한 노파가 아래층 방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소리 없이 2층으로 올라가 어느 큰 방의 방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그 방 안에서 사람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노파는 겁이 나서 이내 달아나려고 하다가 혹시 잘못 듣지나 않았나 싶어서 다시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문고리가 망가진 데다가 문 앞에 가구 하나를 가져다 기대어 놓았는지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다. 덧문 사이로 스며든 밝은 햇살이 침대에서 곤히 잠든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비치고 있었다. 반쯤 핀 꽃봉오리처럼 열려있는 테스의 입술이 에인절의 뺨 가까이 있었다. 집 지키는 노파는 그들의 천진한 모습과 의자에 걸쳐놓은 테스의 웃옷, 그 옆에 벗어놓은 긴 명주 양말과 고운 양산, 그리고 다른 옷이 없어서 입고 왔던 서너 벌의 사치스러운 옷가지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그 불청객의 뻔뻔스러움에 화가 났으나 그들의 행색이 점잖은 남녀의 사랑의 도피행각처럼 보여 노파는 잠시나마 그들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녀는 가만히 방문을 닫고는 자기가 발견한 이 이상한 일을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아래로 내려갔다. 노파가 사라진 뒤 채 1분도 못 되어 테스는 잠에서 깨어났고 곧이어 클레어도 눈을 떴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언가가 자신들의 잠을 방해한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한층 더 불안해졌다. 에인절은 옷을 다 입자마자 열린 덧창 틈으로 바깥 잔디밭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당장 떠나는 게 좋겠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집 어딘가에 누가 숨어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 어쨌든 오늘은 집 지키는 노파가 곧 올 테니 어서 떠납시다. 테스는 순순히 그의 말에 따랐다.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짐을 챙긴 다음 그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숲으로 들어섰을 때 테스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그 저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아, 행복했던 집이여. 안녕. 에인절, 내 생명은 이제 몇 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저 집에 더 머무르면 안 되나요? 테스,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우린 곧 이 고장을 벗어나게 돼. 처음 가던 대로 이 길을 따라 곧장 북쪽으로 가면 그곳까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어느 항구에서든 배를 타고 멀리 가버리자고. 에인절의 설득에 테스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계획대로 북쪽을 향해 곧바로 걸었다. 저택에서 오래 휴식했으므로 그들은 잘 걸었다. 오후가 되자 에인절은 테스를 푹 쉬게 하고 저녁을 틈타서 다시 걷기로 했다. 저녁놀이 깃들 무렵 여느 때처럼 에인절이 사온 음식을 먹고 난 뒤 다시 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상부 웨섹스와 중부 웨섹스의 경계를 넘은 것은 저녁 8시경이었다. 한 길이 아닌 산길을 걷는 것이 테스에게는 처음 걷는 길이 아닌지라 그녀는 익숙하게 빠른 걸음걸이로 갈 길을 재촉했다. 그들 앞을 막은 옛 도시 멜체스터는 그곳에 있는 다리를 이용해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마을이었다. 그들은 자정이 가까울 무렵 희미한 가로등이 비치는 인적 없는 거리를 걸었다. 발걸음 소리가 날까봐 인도를 피해가며 걸었다. 마을 왼편에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이 우뚝 솟아 있었으나 두 사람은 그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마침내 그 마을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어 한참 걷다가 앞이 탁 트인 넓은 들판에 이르렀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으나 그 구름 사이로 스며나온 달빛이 다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곧 달이 기울어 사방은 굴속처럼 캄캄해졌다. 그들은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풀밭 위를 걸었다. 산울타리와 담장 등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었으므로 어두웠지만 걷기가 수월했다. 넓게 트여 있는 사방은 적막과 고독의 캄캄한 세계였고 그 위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들이 어둠 속을 더듬어 얼마쯤 더 나아갔을 때 눈앞의 풀밭에 거대한 건물 같은 것이 우뚝 서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하마터면 그 건물에 부딪힐 뻔했다. 거참 이상한 곳이군. 에인절이 말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그가 자세히 들어보니 바람이 건물에 부딪혀 마치 거대한 한 줄짜리 하프를 타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였다. 그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클레어는 한 팔을 뻗고는 두어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건물의 수직면이 그의 손에 닿았다. 그것은 이음새도 없고 다듬은 흔적도 없는 천연석으로 손가락으로 위쪽을 더듬어 보니 거대한 직사각형의 돌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왼손을 뻗자 옆에 것과 비슷한 돌기둥이 만져졌다. 머리 위에 무한히 높은 곳에 있는 캄캄한 밤하늘을 더욱 시꺼멓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이 두 기둥을 수평으로 잇는 거대한 대들보 같았다. 그들은 그 대들보 및 돌기둥 사이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들의 옷자락이 돌기둥에 스쳐 낮은 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도 바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데도 지붕이 보이지 않았다. 테스는 두려워서 온몸이 뻣뻣해졌으며 에인절은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는 옆으로 더듬어 가다가 또 다른 돌기둥에 부딪혔다. 그것도 처음의 것과 같은 직사각형의 단단한 탑과 같은 돌기둥이었다. 돌기둥은 그렇게 줄지어 서 있었다. 그쪽에는 문과 기둥만 있는 것 같았고 대들보로 기둥이 연결된 것도 있었다. 에인절이 말했다. 이거야말로 바람의 신전이군. 다음 돌기둥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 밖에 세 개의 돌기둥이 대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쓰러진 돌기둥도 있었는데 그 옆쪽은 마차 한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포장길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초원 일대를 돌기둥의 숲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돌기둥 사이로 더 깊숙이 들어간 그들은 드디어 중간에 이르렀다. 이건 스톤헨지야. 이교도의 신전 말인가요? 맞아. 더버빌 집안보다 더 오래된 유적이지.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가면 쉴 곳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테스는 바로 곁에 있는 직사각형의 돌판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옆에 돌기둥 하나가 바람을 막아주었다. 대낮에 햇볕을 받았던 돌은 따뜻하고 습기가 없었다. 치마와 구두를 축축하게 만들었던 거칠고 싸늘한 초원과는 다르게 이곳은 다소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테스는 에인절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에인절,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자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될 말이오. 아침이 되면 몇 마일 밖에서도 이곳은 환히 보일 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외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 부근에서 양을 치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텔보데이스에 있을 때 당신은 늘 나더러 이교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고향에 돌아온 셈이에요. 에인절은 편안하게 누워있는 테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했다.
졸린 모양이군. 당신이 꼭 제단 위에 누운 것 같네. 난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정말 고요하고 아늑한 곳이에요. 벅찬 행복을 맛본 뒤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머리 위에는 저 넓은 하늘이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리자루는 빼놓고요. 날이 밝을 무렵까지만이라도 그녀를 이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클레어는 외투를 벗어 그녀를 덮어주고 그녀 곁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돌기둥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득 테스가 말했다. 에인절,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위해서라도 리자루를 돌봐주지 않겠어요? 그러지. 그앤 정말 착하고 순진해요. 순결하기도 하고요. 에인절, 내가 만약 죽으면 그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애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이 그 애를 아내로 맞아준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당신이 죽으면 난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리고 그 애는 내 처제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말로트 마을에서는 처제와도 곧잘 결혼하는 걸요. 리자루는 정말 착하고 귀여운 애예요. 게다가 점점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요. 아, 난 죽어서 저승에 가도 내 혼은 그 애와 함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그 애를 잘 가르치고 일깨워 준다면, 당신 마음에 맞도록 그 애를 키워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애는 내 장점만 가지고 있는 애예요. 단점은 조금도 닮지 않았어요. 그 애가 당신의 아내가 된다면 난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테스는 입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리 북동쪽 하늘에서 돌기둥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어왔다. 골고루 덮였던 구름장이 항아리 뚜껑을 벗길 때처럼 그대로 들려나가고 이제 막 솟아오르려는 태양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듯 싶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받아 원으로 된 돌기둥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서도 신에게 제물을 바쳤을까요? 아니, 그럼 누구에게 바쳤나요? 태양에게 바쳤을 거요. 저기 외따로 떨어진 높은 돌기둥은 곧 솟아오를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내게 어떤 종교를 갖든 상관없다고 했던 말 기억해요? 하지만 난 당신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대로 나도 믿었어요. 내 생각보다 당신 생각이 내겐 더 소중했으니까요. 에인절, 한 가지만 묻겠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르쳐줘요. 난 그걸 알고 싶어요. 에인절은 테스의 물음에 대한 답을 회피하려고 그녀에게 살짝 입맞춤했다. 아, 에인절, 그건 다시 못 만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도 난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랐어요.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다니. 서로가 이처럼 사랑하는데도 만날 수 없나요? 테스는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억누르며 말했다. 에인절은 보통 때의 그보다 지나치게 신중해진 나머지 이 중대한 시기에 그녀의 중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녀의 숨결은 규칙적으로 새근거렸고 그의 손을 잡았던 손이 스르르 풀어졌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동쪽 지평선을 따라 은빛으로 빛나고 있는 한 줄기 광선이 대평원의 먼 곳까지도 가까이 있는 듯 희미하게 보이게 했다. 날이 밝기 직전의 풍경이 흔히 그러하듯 광활한 사방의 경치는
어딘가 주저하고 수줍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동쪽의 돌기둥과 대들보는 햇빛을 등지고 시꺼멓게 솟아있었고 그 너머에는 커다란 불꽃 모양을 한 태양석이 그 중간에는 희생의 돌이 놓여 있었다. 잠시 바람이 잠잠해지고 움푹 파인 웅덩이의 잔물결도 가라앉았다. 마침 그때 동쪽의 경사진 언저리에서 무언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점처럼 보이는 그것은 태양석 저편 낮은 지대에서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남자의 머리였다. 클레어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갈 걸 하고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지라 가만히 있었다. 그 남자는 둘을 에워싸고 있는 돌기둥을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등 뒤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분명 발걸음 소리였다. 클레어가 뒤를 돌아보자 땅에 쓰러진 돌기둥 저편에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돌기둥 세 개가 대문 모양을 이루고 있는 곳에도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왼편에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새벽 햇살이 서쪽에 나타난 남자를 정면으로 비추었으므로 클레어는 키 큰 그 남자가 훈련된 걸음걸이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았다. 테스가 한 말이 사실이 되고 만 것이다. 클레어는 벌떡 일어나 무기나 돌, 그 밖에 도주할 방법이 없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가장 가까이 다가온 남자에게 이내 붙잡히고 말았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소. 이 들판엔 무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깔려있고 게다가 그 사건 때문에 이 지방이 온통 들끓고 있으니 말이오. 잠이 깰 때까지만이라도 저 여자를 자게 해주십시오. 그는 모여든 남자들에게 낮은 소리로 애원했다. 그때까지 테스를 찾고 있던 그들은 그녀를 발견하자 한결같이 그녀를 지켜보면서 주위의 돌기둥처럼 그대로 서 있었다. 클레어는 테스에게로 다가가 가엾은 테스의 한쪽 손을 잡고 그 위로 몸을 굽혔다. 그녀의 숨결은 가쁘고도 가냘퍼 성숙한 여자의 숨결이라기보다는 작은 생물의 숨결 같았다. 모두들 그 자세로 밝아오는 햇살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손은 구릿빛으로 빛나고 나머지 부분은 거무스레했다. 돌은 검푸른 빛을 띠었다. 들판은 여전히 한 덩어리의 어둠처럼 보였다. 잠시 후 햇살이 한층 환해졌다. 햇살은 고이 잠든 그녀의 얼굴과 전신을 비추었다. 햇살이 눈꺼풀 밑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잠을 깨웠다. 무슨 일이에요? 엔젤, 날 잡으러 온 건가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여보, 그렇소. 당신을 데리러 왔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엔젤. 난 오히려 기뻐요. 네, 정말 기뻐요. 이런 행복이 오래갈 리 없거든요. 그동안 난 마음껏 행복을 누렸어요. 과분할 정도였지요. 이제 오래 살아 당신에게 경멸받는 일도 없을 테니 정말 잘된 거예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하고 나서 몸을 털고 일어났다. 그녀를 잡으러 온 남자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테스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며 조용히 말했다. 자, 날 데려가세요. 57. 7월의 어느 날 아침, 지난날 웨섹스의 수도였으며 기복이 심한 분지 중간에 가로놓여 있는 아름다운 옛 도시 윈체스터는 상쾌하고 따사로운 대기에 감싸여 있었다. 박공 지붕이 있는 벽돌집과 기와집 또는 돌집들은 계절 탓으로 이끼가 거의 말라붙어 단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목장 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도 물이 줄었고 서쪽 문에서 중세기의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또한 그곳에서 다리에 이르기까지 경사를 이루는 큰 길에서는 구식 장날이면 하게 되어 있는 한가로운 대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말한 서쪽 문에서 시작되는 큰 길은 윈체스터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가에서 벗어나 가파르고 길게 비탈을 이룬 언덕길이었다. 시가지를 벗어난 이 언덕길을 숨가쁘게 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험한 비탈길 따위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에 비탈 아래쪽에 높은 담이 둘러진 좁은 문을 빠져나온 그들은 인가와 사람들 눈을 피해 가려고 애쓰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이 비탈길을 오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젊은 두 사람이 고개를 수그린 채 걸어가는 슬픈 모습을 태양은 매정하게도 비웃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에인절 클레어였고 다른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창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같은 처녀였다. 테스보다 몸매는 야위었지만 테스만큼 눈이 아름다운 그 처녀는 테스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지닌 클레어의 처제 리자 루였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반쪽으로 수척해져 있었다. 손을 마주잡고 묵묵히 걷고 있는 그들이 고개를 숙인 모습은 마치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두 사도와도 같았다. 그들이 언덕 꼭대기에 거의 올라갔을 때 거리의 시계가 8시를 쳤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몇 걸음 더 걸어 푸른 초원 끝에 서 있는 흰 이정표 앞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언덕은 한 길과 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힘에 의해 걸음이 멈춰진 듯 이정표 옆에 우뚝 서서 악몽이라도 꾸는 듯한 초조한 상태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는 사방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다. 눈 아래 골짜기에는 그들이 막 떠나온 도시가 가로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은 실물 크기 그대로 보였다. 그 속에는 대사원의 탑도 있었고 성 토마스 사원의 뾰족탑, 조그만 뾰족탑이 달린 대학 건물의 탑도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오늘도 순례자들에게 빵과 맥주를 나누어 주는 오래된 사원의 탑과 박공이 보였다. 도시 뒤쪽에는 성 캐서린 언덕에 둥근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그 뒤에 아득히 풍경과 풍경이 전개되었다. 먼 지평선은 그 위에서 내리쬐는 찬란한 햇살 속에 가려져 있었다. 이러한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여러 건물들을 앞에 둔 큼직한 붉은 벽돌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다. 잿빛 지붕과 여러 개의 창살이 달린 창문으로 보아 감옥이 분명한 그 건물은 주위에 있는 고직식의 우아한 건물과는 색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아까 두 사람이 빠져나왔던 문은 바로 그 건물의 담에 뚫린 문이었다. 그 건물 중에 꼭대기가 평평한 볼품없는 팔각형 탑이 동쪽 지평선을 등지고 우뚝 솟아 있었는데 언덕에서 보면 그 탑의 그늘진 쪽이 보이는 까닭에 마치 도시의 미관을 더럽히는 한 점의 얼룩처럼 보였다. 그러나 언덕에 선 두 사람은 도시의 아름다운 전경이 아니라 바로 그 얼룩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탑의 뾰족한 곳 위에는 길다란 깃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그 깃대에 쏠려 있었다. 거리의 시계가 8시를 알리고 나서 몇 분이 지난 뒤 무엇인가가 그 깃대 위로 천천히 올라가더니 이윽고 산들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상 더버빌 가문의 기사와 귀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었다.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마치 기도라도 올리듯 땅에 꿇어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검은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은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다시 손을 맞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